Bonsoir à tous. 오늘 제가 이 수업을 원래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때 그 계기 월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학교는 달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그때 안 찍은 건 아니에요. 찍긴 찍었는데 10시를 넘기고 집에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제가 커트를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20분 금방 해야지 했는데 일이라는 게 그 때를 놓치면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요, 기영도의 이제 입속의 거뭇잎, 그 대표적인 그 유적 시집, 유고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대표작의 제목이기도 한데, 사실 이 시간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이니까 제가 가르치고요. 여러분이니까 제가 또 지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청중이든 또 말하는 가르치는 화자든 이게 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요, 이 대한민국 사람 아닌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난소공도요, 쉽게 보면 가난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만 기생충도 마찬가지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야기 아니야? 아닙니다. 네. 그때 우리가 서술형 시험 문제 나왔죠.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일 때도 있고요. 직설적이기도 하고 무섭게 보여주는 작품들이 그 난소공, 1970년대에 나온 난소공과 2020년에 나왔던 기생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는 저는 기영도 하면 떠오르는 게 1930년대 천재 시인이자 요절했던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를 많이 남기셨는데 그분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선배들이, 야 가림아 이쪽 와봐, 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쓴 작품인데 정말 난해하고 정말 죽음의 냄새가 팍팍 나서 한번 음미해볼 만해라고 하는데, 저는 좀비와 드라큘라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초딩딩딩 애니메이션 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 보고 시도에도 좀 어둡거나 울적하거나 너무 폭력적이면 좀 피해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용도 시는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후대에 비평가들이 이러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해석을 붙여가지고 나온 거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느낌, 이게 멍미 무슨 내용이지? 왜 이렇게 어둡지? 뭔가 죽음에 관련된 것 같아. 이런 꾸리꾸리하고 쾌쾌한 그런 게 사실 이 시를 잘 느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수업을 제가 끊었던 이유는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따로 뺐거든요. 제 목표는 15분에서 20분인데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입속의 검은잎 강독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강의를 안 올렸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50%밖에 안 돼요 라는 그런 어떤 불안함을 내비치는 친구도 있고요. 질문을 막 10개씩 보내는 어마어마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다 못 올렸기 때문에 생긴 제 물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학교에 저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밤 11시까지 있을 줄 몰랐는데 오늘도 이 입속의 검은잎을 밤에 강의를 하네요. 자, 1년, 2년, 3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을 봤으니까요.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할 거고요. 자, 1년이랑 2년에 제가 이제 그때 필기를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끝냈던 반도 있고요. 못했던 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필기했던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필기를 좀 옮겨 적으셨으면 해서 지금 여기 놓아두었습니다. 먼저 이제 쉬운 거부터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배도 먼저 가지면 낫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는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국문과 본과 3학년 학생한테 이거 던져둬도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려운 시가 맞고요. 저도 이제 여러 비평들을 보다가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비평가가 놓은 그 평론을 보면요, 동일시의 환상, 동시성의 환상 이러는데, 환상하면 판타지 같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알 수 없음, 뭔 말인지 모르겠음, 그런 의미로 환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이 시는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난 시간에 못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자, 1년에 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고함을 친다. 새들이 날아간다. 나는 그를 생각한다. 자, 1년에 보면요. 뭐뭐 한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떠한 시제로 어미가 끝나고 있죠? 현재형이죠. 네. 뭐뭐 한다니까 친다, 난다, 생각한다.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예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곳이 어디다? 처음 보는 우리나라에 전혀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끝없는 벌판과 해가 지고 있는 산도 바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무슨 미국 텍사스주의 그런 사막에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SF 영화의 어떤 장면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초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적어놨죠. 이쪽에 적어놨는데 현재형 땡땡 해주시고요. 초현실, 비현실 또는 환상이라고 적어주시고 미래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연에 보면요. 2연에는 사실 2연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겠습니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지방에 있었다. 안개가 샤욱했다. 책과 잎들을 끌고 다녔다. 연기가 튀어나왔다. 그는 썼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죽었다. 자, 얻다. 자, 과거죠.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먼 옛날에 멀고 먼 과거가 아니야.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이에요. 벌지 않은 일에 있었고 나는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 투쟁과 항거와 시위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인데 근데 이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과거처럼 묘사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형이라고 땡땡 해주시고요. 사실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 현실이고요. 사건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지금 1년에서 현재형이라고 나왔는데 2년이 현재인데 과거형을 썼다면 1년은 현재로 되어 있자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미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래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3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택시 운전사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내가 막 깨닫고 화들짝 놀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택시 운전사 관련해서 이제 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 부분이요. 동시성의 환상이라는 건요. 이 시가 1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2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1년의 현재가 사실은 지금 오지도 않고 현재에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이나 미래에 벌어질 법한 일이기도 해요. 근데 과거라고 생각하는 과거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현재고 어느 게 과거인지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즉 따라서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래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환상을 준다. 동시성이라는 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닌데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이게 막 환상이 현실이 되고 이런 게 섞여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 이번에 수학여행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지난 생활도 얘기했지만 전 좀 이렇게 뭔가 받아들인 습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물고기 머리기도 한데 그 부장님이 그때 연락이 오셨어요. 급하게 일요일에 막 아침인데 저는 그때 이제 남해에 있었거든요. 막 남해 바다를 보면서 드디어 큰 자유야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니 선생님 인원 점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괜찮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세요. 막 다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뭔 일 있어요? 이랬는데 얘기를 전해 듣고 이거 뭐지? 믿어야 되나? 저는 TV 없이 지금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참 뒤에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좀 그런 편인데 그때 좀 상황이 급박했잖아요. 아마 거기에 제가 있었다면 또는 제 친구가 거기에 희생됐다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제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이태원에 갔다가 어쩌어쩌어쩌서 나는 살아왔어. 근데 내 친구는 같이 있다가 숨을 못 쉬고 떠났지. 근데 나는 살았고 걔는 죽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현실인데 현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랑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 축제 갈까 얘기했었잖아. 그럼 그거는 뭐지? 그게 과거인가? 그게 현실인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용도의 이 시가 이제 뭐 죽음을 잘 나타내고 중의법이 쓰이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요. 남다른 걸 그런 점을 좀 보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많은 시에서 다룬 부분은 반영론적인 측면이 상당히 컸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실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다루고 우리가 봤던 그 5월의 청순도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5.18 광주 민주 항쟁이라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희태의 슬픔과 아픔, 그리움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보다도요.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루는 게 문학일 수 있거든요. 아마 민주항쟁이든요. 60항쟁 그 항쟁이든 어쨌든 그런 민주화 시가 많이 빈번하게 80년대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참여했다가 살아남았다 한들 또는 지금 친구가 뭐 어떠하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게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현재가 현재 같지 않고요. 그리고 과거가 정말 과거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또 시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행히 운 좋게 그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이 안 돼가지고요.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99학번이거든요. 좀 나이가 많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현경이라고 저희 학교에 그런 동아리, 문학 동아리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 동기 중에 삼수한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 후배인지 동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하루는 놀러 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왜 동아리실에서 자다 보면 막 얼굴에 낙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보고 언니 얘는 왜 이렇게 고나게 자? 얼굴에 낙서 투성인데 꼭 죽은 듯이 자네?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어느 날 그때도 제가 TV가 없었고 첫사랑의 시련으로 이제 굉장히 아파할 텐데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너 그 누구누구랑 친하지? 그 운이한테 뭔 일 있는 것 같아. 한번 TV 봐봐. 가리면 TV 봐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지 하고 이제 TV를 그 식당에 가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막 동국대학교 세터 새내기들 무슨 고개를 넘다가 대관령에서 차가 전복돼요. 막 이래가지고 몇 명이 죽고 막 사상자가 나오고 전국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가 중증 그걸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게 마지막이 될까 싶어서 부산으로 서울 연세병원으로 경희대 한방병원 하여튼 1년을 병수발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건 나고 이제 아픈 것도 있는데 한 반년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가족도 없었고 첫사랑의 시련으로 혼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군가 옆에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가족이 없는데 이제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이제 연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침상 밑에 또 다른 간이 침대가 있어요. 이제 간병인들 쓰는 건데 거기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환자가 잘 먹지도 못하는 음식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대신 먹어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한 6개월쯤 지났을까? 갑자기 그 사고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리마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생생해서 그 과거가 현재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고 누군가는 떠나고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왠지 모르는 죄책감과 뭔지 모를 이 감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제3자잖아요. 모르지만 왠지 그 모르는 한 번도 그 친구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그 죄책감, 죄의식을 가졌거든요. 왜? 그냥 빈말인데 언니 이 친구는 죽은 듯이 자네? 그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정말 불편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그 동아리 친구들 또는 이제 그때 사고에 연루돼서 살아남은 친구들은 다 학교를 떠났고요. 수능을 다시 봐서 다른 학교로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만큼 그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 슬픔, 아픔이 너무나 컸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 입속의 검은잎은요. 누군지 모를 책과 검은잎으로 등장하는 많은 동료, 동기, 후배, 학교 선생님, 선후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과 연루돼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운이 좋은 건지 비겁한 건지 살아남은 자예요. 근데 이 현재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현재가 오히려 환상 같고 사람들이 예전에 살았고 존재했던 이제는 이제 과거가 돼버린 그게 더 현실 같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동시성이 1년과 2년에 동시에 나타나고요. 선생님 3년에는 그러면 동시성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1년과 2년에서 이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와 환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욱 그게 강조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자, 동일시의 환상 부분은요. 동일시는 이거 약간 괴담처럼 돼버리는데 질문이 아까 나왔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택시 운전사를 소통이 부재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왜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고함을 친다라는 건요. 내가 상대의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상대가 내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묘하게 우리가 이제 그는 침묵하지 말라 했잖아요. 침묵하지 않은 그는 누구예요? 외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가 죽은 그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밑에 보면은 이 3년에서 내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뭐야 저 사람은 죽은 그가 아니야? 라고 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또 하나 무서운 얘기는 조금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어린아들 나오잖아요. 그의 어린아들 3년에 이제 오행에 가면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마다요 아이 같은 나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나 그런 아기 때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포 영화를 잘 못 보고 제가 무서워하는 게 다리예요. 다리나 투명 케이블카 투명한 엘리베이터 이런 데 가면 정말 얼음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이제 저는 좀 학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학대 받을 때 누군가가 나는 너를 높은 데에서 밀어뜨려 가지고 죽일 거야. 흔적도 안 남기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고 이래도 좀 그 어린 가림이는 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요, 이 3년에서 그의 어린아들은 이제 그로 추정되는 이제 광주 항쟁의 그런 선봉 시민군의 선봉이 섰던 그 전남대 학생회장이나 아니면 이한열 열사나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인데 당연히 자식이 없겠죠. 근데 어린 아들이라고 하면 나와 그가 택시 운전사와 죽은 그가 치안이 되고 죽은 그와 나가 연결된다면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내 안에 어떤 아이 같은 속성이요.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너는 왜 참여하지 않았니? 너도 진실을 외쳐. 너도 시위에 참가해.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쳐봐.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울 때 상당히 심각한 압박감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린 아들은요. 내 안에 아이 같은 나의 어린아이 같은 속성 그런 이중적인 자아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이 화살표 점점점점 돼 있어서 제가 택시 운전사 이꼴 미래의 나라고 돼 있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좀 든 생각인데 저도 정답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 택시 운전사는 소통할 수 없어서 외치는 사람, 죽은 그로 추정되는 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비평가들이 이 정도는 보여지지 않나라고 했어요. 근데 또 보면은요. 그는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외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가까운 지방. 선생님 가까운 지방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정말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도망치는 존재인데 지금은 내가 두려워하지만요. 미래의 나는 외치는 존재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내가 외치는 존재가 됐을 때 나 또한 죽은 그처럼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검은 잎으로 죽어갈지도 몰라요. 외치는 순간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택시 운전사가 미래에 외칠 수 있는 침묵하지 않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지식인이 되었을 때 내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타고 가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현재의 나가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묘한데 그래서 이 시에는요 인물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택시 운전사, 나, 죽은 그의 아들. 그렇네요. 이 인물이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어느 거 하나 딱 얘랑 얘는 구분돼 얘랑 얘는 달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입안에 누구죠? 지금 반장이었던 걸로 추측되긴 하는데 승우인가 하는 친구가 질문을 보내왔어요. 선생님, 이 시는요 수미상관 구조가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저도 그 질문을 보고 작품을 다시 이렇게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보통 수미상관 구조는요 약간 뻔할 뻔짜일 정도로 똑같아요. 형식이 같아야 되는데 수미, 머리수의 꼬림이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어서 상관이 있는 건데 이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용상으로도 묘하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고요. 그리고 처음 지나는 벌판과 항온을 달려가는데 지금 또 내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항온을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요.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완전히 관련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처음 지나는 벌판과 항온이요. 이렇게 보여져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 의미로는 진짜 처음 보는 광활한 벌판에 해가 지는 풍경이죠. 근데 또 이면적으로 보면요. 이게 상징적인 건데 저승으로 가는 그런 택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나는 어떤 그런 중간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무섭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제가 이게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로 오기 위해서는 군부 독재라는 시대를 거쳐야 됐습니다. 근데 그 군부 독재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독재기도 하면서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그런 단계를 이 1980년대 이 민주화 항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시기가 그 사회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해가 지는 풍경이 아닐까. 해가 지게 되면 다시 또 태양은 떠오르겠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태양도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동일시의 환상은 택시 운전사와 죽음과 같이 보여진다. 이거는 사실 좀 글의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의 어린아들을 이제 나의 이중적 자아, 그 어릴 때 내가 가졌던 순수하고 소년 같은 내가 사람들이 둘러싸이면서 막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내가 죽어서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그런 어떤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는 젊은 운동가가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미래의 언젠가 내가 지금 환상 속에서 그 과거의 나를 현실의 나를 태우고 가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환상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 알쏭달쏭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시의 환상과 동질성의 환상이 쓰였다.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이제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등장인물 간의 경계 또한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입속의 검은 잎은요. 현실 속에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시위 현장의 희생자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매달린 검은 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인데 알겠어요. 근데 왜 썩났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저도 비평가의 평론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요 외쳐야 될 때 외치질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실제 먼지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분이 문화부 기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정치부와 같은 중요한 위치 그런 사회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던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 그의 죽음을 언론사에 일하면서 접했을 때 다룰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자적인 이런 태도를 일관했던 거죠. 그걸 보고 아 나는 그냥 멀리 있어서 이런 거야 라고 자신의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먼 지방에 있었다라고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검은 잎은요 이제 뭐 침묵하는 지식인 또는 이제 죽은 자의 혀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내 입속에 검은잎이 매달렸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막 뭔가 외치고 싶어. 이 사회는 잘못됐다. 민주주의여 만세. 군부독재 파도하라.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당장 목숨이 잘릴 것 같고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입안에서 막 간질간질 하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혀가 이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라고 너도 투쟁해 너도 외쳐라고 고함을 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입 또는 침묵하는 혀
투쟁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가 죽으면서 또 지금 이 그가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좀 뭔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의 죽음과 관련된 그 둘러싼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는 너보다 어리고 너보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을지를 모르지만 진솔하게 외치고 정직하게 말하다가 사나했어. 근데 너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경륜이 높고 나이도 많고 충분히 더 이끌 수 있는 입장인데 왜 그렇게 숨어 살고 도망치고 비겁하니?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 그런 어떤 시위자일 수도 있고 투쟁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너는 왜 외치지 않니? 너는 왜 우리에 동참하지 않니? 라고 따지면서 몰려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잎이 이제 침묵하는 지식인을 상징하긴 하는데요.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하나 더 필기를 해둔 거는요. 이제 그 중이법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참고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고 선생님이랑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는데 검은 잎이라는 거는요. 검은 나뭇잎인데 잎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로 보는 잎 사실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잎 안에 검은색 나뭇잎 같이 생긴 거는 혀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 잎이라는 것이 제목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죽은 망자의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또는 시위를 구경하다가 또는 죽어갔던 그 시대에 죽어갔던 많은 청순들의 혀를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배우고 알고 리더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데 나는 먼지 낀 방에서 멀리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가까운 지방이라도 도망가서 숨으려고 해요. 그래서 행동해야 되는데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는 어떤 침묵하는 지식인 이런 것들을 같이 검은 잎이라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중이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중이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약간 난해해질 수는 있는데요. 그 페르디앙 드 소시라는 그런 프랑스 언어학자가 이제 구조주의라는 이론에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기표라고 적혀 있잖아요. 기록할 기에 나타낼 표, 기록할 기의 뜻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거는 나무야, 이거는 사과야라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보냈던 승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승우가 원래 승우가 아니었죠. 승우를 부모님이 가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승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저는 승우고 실제 승우는 가림이가 되잖아요. 근데 승우가 아니고 승우가 가림이가 아닌 건 아니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시레가 말했던 구조주의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많은 존재들은 언어에 의한 표현 수단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구성이 되고 바꿔 말하면 언어로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승우든 가림이든 이름이 없다면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검은 나뭇잎으로 부르든 검은 혀로 부르든 사실은 의미하는 건 뭐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제 내용 설명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더라도 기용도 씨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강에 있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일단 분리를 시켰고요.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짧은 질문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하는 순간 답변을 드리고요. 막 질문을 10개씩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뭡니?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늦지만 성실하게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Merci, au revoir.